재판할 때 이런 식으로 우리 이 법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 선고를 했을 때 저는 요즘 주로 이제 관심사가 생긴 거는 반성문에 대한 얘기예요. 반성문. 사실 너무 언급이 많잖아요. 반성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감형을 해도 되느냐. 반성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좀 경미한 판결을 선고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실제로 반성문 써서 감형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실제로 많죠. 양부모의 지속적 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던 양엄마는 2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반성문을 32차례 내는 등 범행을 자책하고 후회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이 씨는 1심 선고를 앞두고 14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했고 형을 줄이려 노력해왔습니다. 반성하고 있으며라는 말이 그리고 진지한 반성이라는 이 문구가요. 실제로 대법원의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판결을 선고할 때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유리한 사정, 불리한 사정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로 형을 선고하는 게 적절하다 하는 일종의 권고적인 효력밖에 안 가지는 기준이긴 한데 실제 판결의 한 90% 정도가 이 양형 기준을 따르고 있거든요. 이 양형 기준에 보면 대부분의 범죄에 있어서 그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로 유리한 사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거든요. 뭐 범행의 인정, 뭐 피해자에게 뭐 배상. 유독 이 진지한 반성이라는 요소는 인간의 되게 내면의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판단하지? 뭐 신도 모를 수 있어요. 그냥 피고인 본인만 알 수 있는 것이고. 많은 피해자들이 되게 억울해하는 부분이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어요. 진지하게 반성한 적 없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 기대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냥 진지한 반성이란 건 세상에 없어요. 대상이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반성의 대상은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해야 될 것이거든요. 2016년부터 이런 진지한 반성을 사유로 감형받은 성범죄 사건이 63%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통계도 있더라고요. 그 일종의 반성이 요식행위가 되는 거네요. 그럼요. 보통 그 반성은 어떻게 판단하냐, 물론 혐의 인정도 중요한 전제지만 대체로 이제 반성문을 뭐 많이 냈거나 아주 잘 썼거나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도 뭐 이렇게 많이 냈으니까 뭐 반성하고 있다. 대행업체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원래 사실 있기는 했는데 요즘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 돈을 받고 법원에 낼 반성문을 대신 써주는 업체는 수십 곳. 돈 주고 반성문을 사면 형량을 줄일 수 있다며 파고듭니다. 시장이 형성되는 예, 거예요. 보통 5만 원이에요. 보통 5만 원이고 그리고 많이 받으면 1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고 써주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 뭐 예를 들어 뭐 행정사 이런 분들이 쓴다 아니면 뭐 작가 출신이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반성문 시장이 형성이 됐죠. 되게 서글픈 현실이네요. 제작진이 상황을 설정을 해서 상황은 30대 중반의 남성이고 16개월의 아이와 부인이 있는 집안의 가장으로 설정을 했고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2번이나 있었던 사람이 3번째 음주운전을 하고 심지어 보행자를 친 사건으로 설정을 했어요. 의뢰해서 받은 반성문이 이건데 8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개가 붙어 있고요. 하나는 법 전문가가 쓴 반성문, 하나는 문예창작가 출신 작가. 사실 확인되지 않아서 본인이 이렇게 홍보를 한 거기 때문에 되게 보면은 이게 법정에 들어가는 반성문을 저희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면 되게 그냥 되게 상투적인 표현이 항상 있고 전 새로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먼저 판사님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이게 이해가 판사한테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뭐 반성문이 아니고 변명문이죠, 변명문. 거의 중세 유럽의 그 면죄부 느낌이 돈을 내고 죄를 맞아요. 사해받는 듯한 느낌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는 이 5만 원, 8만 원, 뭐 10만 원, 앞으로는 뭐 30만 원짜리도 나올 것 같거든요, 사실은. 시간, 비용이 있으면 그 시간에 피해자한테 사과하고 배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성문은 무의미한 거고
그리고 지금 이런 시장이 형성된 거는 사실 법원의 기존의 어떤 그 판결 관행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양형 기준으로서의 이런 진지한 반성이라는 거는 정말 이제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대체를 하는 방식 또는 폐기하는 방식. 법원이 이제 진지하게 반성해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재판 때는 반성문을 100장 넘게 썼던 조주빈. 또 옥중 블로그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지난 그 경찰 수사편에서 잼번방 사건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조주빈이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는데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작년인데요. 블로그를 하나 개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주빈입니다라는 그 블로그를 개설하고 거기에 자신의 상고 이유서와 그다음에 자필 사과문을 올렸어요. 본인이 물론 운영할 수가 없겠죠.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대신 그 운영을 했다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듯한 그런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자필로. 이른바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12주째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판결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그 투가 바뀌어요. 그 사과문에서는 존댓말로 이렇게 다 뭐뭐입니다 이러다가 벌써 판결이 나오자마자 뭐뭐다 뭐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확 바뀌고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는 아예 증언을 했던 피해자 가운데 일부의 증언은 틀렸다는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글들이 올라와서 결국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됐었고 언론에도 많이 다뤘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뭐에선 이 블로그를 비활성화시킨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역시나 그 반성문이 그 진짜 반성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이용되는 하나의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조주빈은 그 반성문이 반성의 의미가 아니어서 반성문에 대해서 사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좀 지적을 하기는 했었던 사안이긴 해요. 나주에서 발생한 고종석 아동 성범죄를 좀 살펴보자 했다. 고종석 사건. 워낙 잔혹한 사건이 되다 보니 범행 동기와 심리적인 특성을 분석을 하라는 이제 지시를 받고 나중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직접 만난 사건이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는데요. 2012년 8월 29일 날입니다. 이 고종석이란 자가 피해자 그 A양의 어머니를 동네에서 우연히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들 잘 지내죠라고 인사말을 건네니까 그렇다라고 헤어졌는데 이 고종석은 그 길로 바로 A양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신의 집과 그 이 피해자인 A양의 집은 불과 250m가 떨어져 있는 가까운 거리였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웃 사람이네요. 바로 이웃 사람입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새벽 1시 반경에 이 집에 몰래 침입을 해서 마루 끝에서 자고 있는 A양을 이불채 납치를 합니다. 삼촌이야 괜찮아 이런 말을 하면서 130m 떨어진 다리 밑에 가서 성폭행을 자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범인은 이제 고종석은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이가 자기를 알아본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서 실신한 것을 보고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방치하고 도주를 합니다. 근데 이날은 굉장히 심한 태풍이 불고 있었을 때고요. 태풍 댐빈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지금 비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강풍과 함께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를 부리겠습니다. 2012년에 태풍 왔죠. 그 범행이 이루어지던 날 비가 많이 오던 날인데 근데 제가 이거 참 너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 비바람이 몰아치는 곳에서 11시간 동안 의식을 잃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잠이 깨어가지고 의식이 돌아온 상황에서 맨발로 자기 집 쪽으로 30-40m를 걸어가다가 다시 쓰러져서 의식을 잃습니다. 이때 그 비바람이 몰아치던 곳에서 피해를 당한 A양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참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 사건 정말 실제로 힘든 2시간 동안 또 면담을 하셨기 때문에 머릿속에 너무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이 사건의 모든 면면들이. 피해 어린이가 발견된 곳입니다. 어린이는 어제 태풍의 장대비를 알몸으로 맞으며 경찰에 발견될 때까지 12시간 동안이나 이곳에서 고통과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피해 어린이는 응급수술을 받은 뒤 안정을 취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제 아이의 진술을 들으면서 이제 가장 먼저 용의자를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보니 아이가 삼촌이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을 통해서 나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아니구나. 뭐 20, 30대 연령 정도구나. 그리고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아이가 영민하게도 검정 어두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머리가 굉장히 짧았다라는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이 장소라는 걸 본다면 차가 없었을 것이고 지역 내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이제 수사에 압축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통해서 35시간 만에 순천에 있는 한 PC방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검거를 하는데요. 정말 이 분노할 것이 그 검거하는 순간의 경찰관 이야기를 들어보면 PC방에서 나주 성폭행범이라는 용어를 뉴스를 검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얼마나 드러났는지 아이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자기가 확인하고 보고 있었다 이런 것이 밝혀져서 정말 분노했었죠. 분노. 여자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25살 고모 씨가 경찰에 붙잡혀 들어오자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합니다. 고 씨는 죄송하다면서도 검증이 끝날 무렵엔 후련하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구동성은 잡힌 뒤에 뭐라고 얘기를 했나요? 일단은 이제 본인이 나는 술에 취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럼 약간 술김에 그랬다라는 얘기는 자기 약간 우발적으로 그랬다라는 그렇죠. 거를 던지려고. 네, 형량에 관련된 변명을 하려고 하는 얘기인데요. 상당히 많은 이제 계획성이 드러나고요. 그날 저녁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것도 의도성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불 자체를 가져갔다는 것이 범행 장소를 이미 선정해 놓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돌바닥에서 다리 밑에 돌바닥에서 저희가 성범죄를 저지르려면 필요한 도구의 하나로 생각을 이미 하지 않았는가. 계획적인. 네, 계획성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에서 뭐가 드러났느냐 하면 이 A 양의 언니를 내가 대상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동네에서 잘해주고 과자도 사주고 이렇게 지켜봐 왔다는 거죠. 저도 참 이거 면담을 하면서도 황당했던 진술 중에 하나인데 그 아이가 그날 거기서 자고 있었던 것이 운이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저한테 면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정말 많은 범죄자들하고 마주 앉아서 감정을 억누르고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들을 해왔지만 이런 범죄자 사실 많이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던 의도를 자기 말로 드러냈습니다. 이미 죽은 줄 알았어요. 목을 졸라서 사망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남들이 불편함을 겪거나 고통스러운 것을 애초에 좀 고려하지 않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판단이 되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법원이 결국은 무기징역을 선고를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화학적 거세를 선고를 합니다. 집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 대법원은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 초등학생 A양이 성인도 견디기 어려운 큰 수술을 2차례나 받고 또 성폭행 사건이 없었던 1살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피해자의 충격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법정에서는 A양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A양이 재판장에게 쓴 편지를 읽었습니다. A양은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간다고 하니 편지를 썼다며 아저씨가 나를 또 데려가지 못하게 많이 혼내달라고 편지에 적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재판한 판사님이 아주 명쾌하게 써놓으셨어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잔인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해라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이야. 그러나 혹시라도 나가게 될 상황에서도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좀 굳은 결의를 아마 굉장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무부 자료를 보니까 성범죄 유형별 아동 성학대 재범률이 37.5%라고 합니다. 37. 재범률이 가장 높은 범죄 중에 하나가 아동 성범죄. 근데 이 자들이 왜 그런 범죄를 저지르느냐면 일단 적절하게 사회적 상호작용하는 것에 만성적으로 실패를 합니다. 근데 그 실패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떨어져요. 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자기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절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통제하고 조정하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제가 놀랐던 것은 범인이 체포되고 나중에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0%가 그 사람 범인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너무 온순하고 착하다는 거죠. 평상시에 인사 잘하고. 이건 뭐냐 하면 애초에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고 거절에 두려워하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나가는 삶의 방식일 뿐이지 성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친절한 이유가 있군요. 그렇죠. 어떤 일종의 가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어도 알아내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네요. 네. 그리고 그런 외부의 시선에 너무 예민하고 그러니까 책임을 반드시 상대방한테 전가하는 이런 특징들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진술하냐면 그 아이가 평상시에 나를 좋아했어요. 이게 걔 때문에 내 인생이 망친 거예요. 그 아이가 내 근처에 있었던 게 문제네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찾아가서 복수할 거야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이 자들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 탓을 하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구나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아까 왜 이웃이다라는 말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냐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가 지금 1km 미만에서 대부분의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2km 미만에서 일어나는 것이 54% 정도입니다. 100m 이내에서 일어난 것도 거의 17%니까 한 20%가 된 거죠. 아동 성범죄는 주로 가해자가 사는 곳 3km 안에서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동네 이웃일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입니다. 혜진 예슬 사건의 범인 역시 아이들 집에서 150m 거리에 사는 이웃이었고 8살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수는 자기 집에서 불과 600m 떨어진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종석 같은 아동 성범죄자들이 왜 지역 내에서 범행을 저지르느냐 하면 이 거절을 두려워한다는 회피적 성향들 때문에 낯선 곳에 가서 피해자를 물색하고 잘 모르는 지역에서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 도주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이제 이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동 성범죄자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되면요. 당해 사건의 피해자에게 접근을 100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이 조금 우리가 촘촘히 다시 한번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출소를 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미 피해 아동의 거주지와 100m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거주를 강제로 이전하라고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안타까운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실제로 조두순이 다 출소해서 돌아왔을 때 피해자의 거주지랑 2km? 그 정도의 거리였고 결국에 피해자가 동네를 떠났죠. 조두순의 연말 출소를 앞두고 가족이 결국 안산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어디 가면 떠나겠습니까? 피해자가 떠나야 된다는 상해를 나누기 싫어서 다시 발버둥을 쳤는데 그 아이들도 원치 않고 주변에 같이 살라는 걸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성범죄는 저는 굉장히 끔찍한 장면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방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좀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라는 얘기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왜 따라가면 안 된다는지는 아이들은 몰라요. 그래서 아동 성범죄자들의 1번이 도움 요청이에요. 물건 좀 들어줄래?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움 요청을 해서 아이들의 도덕심을 유발하고 그래서 따라가지 마 무조건 하지 말고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도움 요청하는 경우는 없어. 다른 어른한테 도와달라고 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이제 결국은 아동들이 유인되거나 끌려가는 곳들이 다 공원, 놀이터 이런 곳입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있는 곳들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범죄들이고요. 발생 장소 주변에 우리 이제 감시망이라는 게 있잖아요. CCTV나 이런 도시 설계 구조를 통해서 위험률은 저는 굉장히 낮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자제하겠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들을 강구해서 발생의 어떤 예방 이런 것을 병행해야만 조금이나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분노했던 사건인데요. 그 2005년에 한 프로그램에서 이 아버지가 백악종이라는 그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다 빠져가지고 어금니만 남게 되는데 이게 전 세계에 한 2% 정도 되는 희귀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그 병을 앓고 있고 그 딸한테도 이게 이제 유전이 됐다고 해서 이게 불과 몇 달 만에 입원해진 거거든요. 성장 속도에 맞춰서 얘가 더 커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사랑을 주는데 아픈 것까지 같이 주는 부모니까. 자기 딸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호소해가지고 방송에서 결국 그 이제 소위 어금니 아빠라고 이제 소문이 나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우니까 도움을 주기도 했었는데 2017년 9월에 정말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기 딸, 당시에 14살 된 자기 딸의 친구를 수면제를 먹여서 잠이 든 이 아이를 이제 성추행을 하다가 이 아이가 잠에서 깨어나니까 이 아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아빠로 알려졌던 어금니 아빠 이모 씨의 두 얼굴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영학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지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추궁을 했더니 아내가 죽고 나서 굉장히 우울해가지고 내가 자살을 하려고 음료수에다가 수면제를 넣어두었는데 아이들이 이것을 놀면서 음료수인 줄 알고 먹고 그렇게 사망했다라는 이제 그런데 부검을 해봤더니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이제 목이 졸린 흔적, 그다음에 이 수면제가 그 정도의 치사량도 아니고 딸의 친구를 범행 대상으로 했다는 거 정말. 그런데 이제 이 범인의 이제 포렌식을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더니 기존에 이미 가출한 여성들을 자기 집으로 불러들여서 같이 생활을 하는. 이 씨는 자택 건물 5층에 사무실 같은 여러 개의 방을 두고 평소 최소 2명에서 서너 명의 젊은 여성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자가 참 특이한 게 14살부터 19살까지 요 미성년자네요. 사이에 미성년자인데 아주 교묘합니다. 13세 미만이면 처벌이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건 형량상으로 봐서도 다 경계선을 넘어가고. 그걸 계산해서 한다는 거예요? 네, 계산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영학이가 자기 아내를 만날 때가 14살 돼서 만나서 16살에 이 딸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고 단순히 소화기호증이다 이런 이제 분석을 하신 분들이 계셨던데 소화기호증은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영학이 같은 경우는 단순 소화기호증이라기보다는 취약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인을 해서 성범죄를 많이 시도를 해왔다는 거죠. 이 양은 이 씨와 함께 숨진 14살 A 양의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차량에 싣고 강원도 영월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 포렌식 수사에서 드러난 것은 더 끔찍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영학이가 자기 딸의 휴대폰에 있는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선택을 했어요. 얘를 데리고 와라. 사실 14살이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었거든요. 뭐 주변에 알린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근데 그런 것이 없이 동조를 하고 또 심지어 자기가 데리고 오기까지 했다라는 것이 이제 공범이다 이렇게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이영학이는 가정폭력이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폭력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더 이상의 폭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학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스톡홀름 신드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어떤 감정을 교류하는 것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폭력을 견디는 수단으로 내가 동조하는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사실 연민을 갖는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비이성적인데 왜 저러지? 왜 신고 안 하지? 정서적으로 완전히 종속돼 있었던 거네요. 상당한 가스라이팅의 상태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파면 팔수록 드러나는 이영학의 추악한 실체는 온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렸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영학이라는 자는 이제 속속들이 정말 악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기존에 이미 성매매를 알선하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왔었고 거기에 아내가 포함이 됐어요. 이 씨는 일종의 포주 노릇을 하며 여러 여성들을 모집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나아가 아내까지 다른 남성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제가 보니까 온몸이 문신이에요. 이 아내가. 아내가?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과 얼굴을 제외하고는 완전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온몸에 문신이 되어 있고 뭐 아주 그 혐오스러운 글자까지 막 이렇게 새겨져 있고 그런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키고 그 장면을 또 녹화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려서 또 수익을 얻고 이런 행위들이 이어져 왔다는 거죠. 아내 최 씨하고 관계가 너무 이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관계가 어떻게 부부가 될 수 있나 싶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상당한 폭력과 지배 속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제 추측이 되고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아마 15살, 16살에 이영학과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다는 것은 가정의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들이 좀 추측이 되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의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고 하는 이런 비합리적인 어떤 의존성이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그 참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 아내 사망 이후에 이영학의 행동이 그 이상 감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면서요. 이제 아내가 사망을 한 것이 이제 본인이 극단적인 자살을 해서 아파트에서 이제 술을 마시고 다투다가 뛰어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날의 행적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뛰어내렸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리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도착하니까 그때서야 나옵니다. 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고 구조 행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점인데 투신 직후에는 아내 곁을 지키며 오열하거나 하지 않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모습을 보였던 이영학. 근데 여기서 더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유서가 이 아내가 자필로 쓴 게 아니고 프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을 할 때도 자기가 자기 휴대폰을 이렇게 걸어놓고 자기가 녹화를 했어요. 자기 아내를 염을 하면서 직접. 말할 때마다 웃는 눈도 이영학의 아내 최 씨의 죽음을 두고 그동안 자살이냐 아니냐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사망하고 나니까 밝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내가 싸웠다라고 하니까 뭐 이런 상처들도 났다. 또 다른 방에 있어서 못 봤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에 대해서는 사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자기 아내와 딸은 결국은 자기 어떤 그 금전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이용됐다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이코패스도 있을 수 있고 특히 경향성으로 봐서는 이 연극성 성격 장애의 경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연극성 성격 장애라는 것은 어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굉장히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을 잘 만들어요. 그리고 그 관심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면 막 충격적인 일을 만들어서 어떻게든 관심을 끌고자 하는 이런 그 경향성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적 중독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과 관련된 어떤 행위라도 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성매매 시키면서 찍어서 동영상을 뭐 판매하고 말이죠. 이런 정말 저는 악마 이런 말도 표현하기 싫어요. 악마도 못 되는 인간들인데 이영학의 형량은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 사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제 또 이제 항소를 하고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이제 감형이 됐는데 저런 겁니다. 이제 난치병을 앓고 있었고 어려서부터 뭐 학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정상적인 판단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감안이 됐고요. 그다음에 아내 사망 후에 뭐 분노, 죄책감, 충격 등을 경험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반영이 됐네요. 네, 그 얘기들이. 반영이 됐어요. 또 왜곡된 성적 충동을 해소하거나 억제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일단 판결문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돼.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제 그 범죄의 이제 원인이 그 범죄인의 책임이 당연히 제일 크겠죠. 사회가 범죄의 배양기다. 또 어떤 사람은 그 타고난 유전적 요소. 그러면 본인과 타고난 것과 환경과 사회의 책임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합의가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판결은 타고난 것도 좀 부족한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사형을 못 하겠다는 거고 당연히 사형해야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볼 때는 이런 판결을 보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죠. 아 그럼 사회가 책임이면 저런 악마 같은 범죄 저지 내가 책임이 있단 말이야? 좀 몸이 불편하면 다 저런 짓 해? 그렇다고 어떻게 그게 책임이 덜어져? 뭐 이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그 사형과 무기징역 지금 그 경계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교화 가능성이 정말 단 1%라도 있는가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듣다 보면 과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무기징역이라고 하는 것이 한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의 대상이 되거든요. 아마 제가 볼 때 이런 정도의 치밀함을 갖고 있다면 가석방을 해서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모범수로 살 가능성이 있어요. 이춘재가 지금 밝혀지고 나서 다들 모범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춘재가 그 악마성을 그냥 감추는 이유는 큰 나중에 어떤 목표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영학도 그런 준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